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보석입니다. 보석. 사무실의 차장집에서 열린 야회에서 랑탱 씨는 한 소녀를 만나자마자 곧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지방 세무공무원의 딸이었다. 그 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이사 왔는데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는 생각으로 자기가 사는 구역의 중류 가정을 자주 방문했다. 모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품이 조용했으며 또한 온순했다. 딸은 성실한 젊은이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전형적인 정숙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천사처럼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항상 입가에서 떠날 줄 모르는 잔잔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마다 그녀를 매우 칭찬했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저 아가씨와 결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요즘 저런 아가씨는 찾기 힘들지. 그때 랑탱 씨는 연봉 3,500프랑을 받는 내무성의 주사였는데 그녀에게 청혼하여 마침내 결혼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무척 행복했다. 그녀는 능숙한 살림 솜씨로 가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갖은 애교를 다 떨었다. 그리고 매력 또한 대단해서 그들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신혼 때보다도 더욱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는 아내의 두 가지 취미만은 몹시 언짢게 생각했다. 그것은 아내가 극장에 가는 것과 가짜 보석을 모으는 일이었다. 아내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연극이나 처음 상연하는 것까지도 특등석 표를 그녀에게 얻어다 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녀는 온종일 일하느라 몹시 지쳐있는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어떤 부인과 연극 구경을 함께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부인이 아내와 함께 가기를 제의해 올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 듯해 오랫동안 따르지 않더니 어느 날 남편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무척이나 감사해 했다. 그런데 극장에 가는 취미가 얼마 안 가서 그녀의 마음속에 몸치장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까지 그녀의 몸치장은 매우 소박했었다. 항상 멋이 있었고 수수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맵시, 매혹적인 우아함은 소박한 옷에서 새로운 멋을 풍기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부터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두 개의 큼직한 색수정 귀고리, 가짜 진주 목걸이, 가짜 금 팔찌, 보석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유리 세공품으로 장식된 머리빗으로 꾸미는 습관이 생겼다. 아내가 그런 싸구려 장식품을 좋아하는 것이 언짢은 남편은 이런 말을 자주 되풀이했다. 여보, 진짜 보석을 살 수 없으면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꾸며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귀한 보석이야. 그러면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난 이게 좋은데 이건 내 좋지 않은 성품이에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러나 난 고칠 수가 없어요. 난 보석을 몹시 좋아하거든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진주 목걸이를 굴리면서 수정이 번쩍거리는 결정면을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여보,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봐요. 사람들은 분명히 진짜라고 여길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집시 취미를 가졌군. 가끔 저녁 때 그들이 난로가에 마주 앉으면 그녀는 랑탱씨가 말하는 싸구려가 들어있는 가죽 상자를 차 마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모조 보석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았다. 그녀는 마치 진짜 보석인 듯 은밀하고도 심오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남편의 목에다 목걸이를 걸어놓고는 한바탕 웃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 너무 웃겨요. 그러고는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어 정신없이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 갔었는데 추위로 몹시 떨면서 집에 돌아왔다. 다음 날은 기침을 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앓은 뒤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랑탱은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의 절망은 너무도 깊어 한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죽은 아내의 모든 매력, 목소리, 미소,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하루 종일 울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무실에 있을 때 종종 동료들이 찾아와서 그날의 일을 조금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의 뺨이 부풀어 오르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무섭게 얼굴을 찡그리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침실을 예전 그대로 두었고 날마다 그 안에 틀어박혀 아내를 생각했다. 모든 가구들과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도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의 봉급으로 아내가 모든 살림을 꾸려갈 때는 풍족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몸인데도 부족했다. 그는 아내가 예전에 무슨 돈으로 자기에게 고급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을 먹게 해 주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빚을 지고 돈을 꾸러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돈이 다 떨어지자 월말까지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 있어서 그는 집에 팔 게 뭐 없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얼른 아내의 싸구려 보석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에 자신을 몹시 화나게 했던 아내의 그 거칠애에 대해서 일종의 원한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그것을 보는 것조차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추억을 약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가짜 귀금속 더미를 오랫동안 찾았다. 죽는 날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계속 귀금속을 사서 거의 매일 저녁 새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커다란 목걸이를 골랐다. 그것은 가짜치고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것이어서 아마도 6, 7프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목걸이를 보자기에 싸서 보석상을 찾아 큰 길을 따라 직장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한 가게가 눈에 띄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의 가난을 드러내면서 값도 안 나가는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데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상인에게 말했다. 이거 값이 얼마쯤 됩니까? 그 남자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살펴보고 손으로 무게를 재고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점원을 불러 아주 낮은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는 다시 그 목걸이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고 더 잘 감정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서 바라보았다. 랑탱 씨는 이런 일들이 몹시 거북해서 입을 열었다. 아, 나는 이 목걸이가 값진 물건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자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 목걸이는 12,000프랑에서 15,000프랑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샀는지 확실히 알아야만 살 수 있겠는데요. 랑탱 씨는 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뜬 채 한동안 멍청하게 서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보석상 주인은 그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가세요. 저로서는 잘해야 1만 5천 프랑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시면 다시 오십시오. 랑탱 씨는 얼이 빠져서 목걸이를 집어들고 보석상을 나왔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를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리로 나오자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오, 멍청이 같으니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줄 모르는 보석상이 있다니. 그러고 나서 그는 폐가 입구에 있는 다른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보석을 보자 금은 세공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이 목걸이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가게에서 판 것이거든요. 랑탱 씨는 너무도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이건 2만 5천 프랑에 팔았지요.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당신이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1만 8천 프랑에 다시 살 용의가 있습니다. 랑탱 씨는 놀라움으로 몸이 굳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잘 감정해 보세요. 여태까지 난 그걸 가짜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랑탱이라고 합니다. 내무성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르티르가 16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장부를 펼치고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목걸이는 1876년 7월 21일 마르티르가 16번지 랑탱 부인에게 보냈던 것이군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다. 랑탱 씨는 영문을 몰라 얼떨떨해했고 보석상 주인은 그가 도둑이 아닌가 의심했다. 보석상 주인이 말했다. 손님, 이 물건을 24시간 동안만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관증은 드릴 테니까요. 랑탱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보석상 주인에게 보관증을 받아 주머니 속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로질러 계속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닫고는 툴리로 다시 내려와 센강을 지났다. 그런데 또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자 샹젤리제로 다시 나왔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해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도저히 자신의 아내가 그런 값비싼 물건을 살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선물. 그런데 누가 선물한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의심이 그를 스쳐갔다. 아내가? 그렇다면 다른 보석들도 모두 역시 선물이다. 그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두 팔을 펴고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데려다준 어느 약국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정신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물어 뜯었다. 그러다가 피로와 슬픔에 빠져 잠에 곯아떨어졌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큰 충격을 받은 뒤에 직장에 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상사에게 변명할 거리를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한 뒤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고 나서는 보석상에 다시 가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도 목걸이를 그 보석상에 맡겨둘 수는 없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쾌청했다. 푸른 하늘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앞서서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랑탱씨는 거리 사람들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돈만 있으면 슬픔까지도 떨쳐버릴 수가 있다.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여행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다. 아, 돈만 있다면. 그는 배가 몹시 고픈 것을 느꼈다. 그제부터 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목걸이 생각이 났다. 18,000프랑, 18,000프랑. 그것은 자신에게는 큰 돈이다. 그는 폐가의 보석상 앞 보도 위에서 한참 동안 서성거렸다. 18,000프랑. 수십 번이나 들어갈까 말까 했지만 그때마다 수치심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는 배가 몹시 고팠다. 그런데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결심하자마자 곧장 달려서 길을 건너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그를 알아본 보석상 주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내놓았다. 점원들도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보석상 주인이 말했다. 제가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선생께서 아직도 같은 뜻이라면 제가 제의했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랑탱씨는 정중하게 말했다. 물론이지요. 보석상 주인은 서랍에서 지폐 18장을 꺼내어 세어보고는 그에게 내주었다. 그는 영수증에 재빨리 서명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계속 미소를 짓고 있는 보석상 주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시선을 떨구면서 말했다. 저 다른 보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속받은 것인데 그것들도 사실 뜻이 있나요? 보석상 주인은 굽신거리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점원 한 명이 실컷 웃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또 다른 점원은 코를 풀었다. 그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태연하게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내가 곧장 그것들을 가져오겠소. 그는 마차를 타고 보석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 1시간 뒤에 보석상에 다시 들렀을 때도 그는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다. 보석상 주인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값을 평가했다. 대부분 이 집에서 판 것들이었다. 랑탱씨는 이제 보석상 주인의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판매 대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다이아몬드 귀고리는 2만 프랑, 팔찌는 3만 5천 프랑, 브로치, 반지, 메달은 1만 6천 프랑,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장신구는 1만 4천 프랑, 금줄 목걸이에 매달린 알이 박힌 보석은 4만 프랑, 모두 19만 6천 프랑에 달했다. 보석상 주인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 모두 보석에다 투자한 사람이군요. 랑탱씨가 힘주어 말했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요. 그러고는 내일 보석을 살 구매자와 함께 제 감정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곳을 나왔다. 거리로 나서자 그는 황제의 동상 위에서 놀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경박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화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한 병에 20프랑이나 하는 고급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마차를 타고 블로뉴 숲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마차에 같이 타고 있는 일행을 어떤 경멸스런 시선으로 쳐다보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은 욕망을 억눌러야 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20만 프랑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마차를 그쪽으로 몰게 했다. 그리고 상사의 방으로 곧장 들어가 말했다. 사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20만 프랑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는 동료들과 인사하고 앞으로 자신의 생활 계획을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카페 앙글레에서 저녁을 먹었다. 옆에 제법 품위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떤 겉멋으로 방금 20만 프랑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극장에서 지루하지 않았고 밤을 여자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6달 뒤에 재혼했다. 두 번째 부인은 정숙했으나 성격이 매우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를 무척 괴롭혔다. 무파상의 단편소설 보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지나다가 들르신 분들 감사합니다.